네, 10월 마지막 주 주간 발굴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피디입니다. 출장맨입니다. 위즐로입니다. 네, 우리 막내 루모군을 제외한 3인 파티로 돌아온 주간 발굴단입니다. 루모군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네. 왜 출장맨이 안 가고 루모군이? 출장맨이 사가서 이제 이제 많이 사가가지고 연식이 되는 바람에 내 짬에 가야 돼? 저희가 에이수스라고 유명한 브랜드 회사가 네네. 있잖아요. 거기에서 2025년 로그 팬데이라고 게이밍과 관련된 제품들을 오프라인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이밍 파티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인플루언서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입에 안 붙죠? 그러니까 나도 얼마 안 돼가지고 입에 잘 안 붙는데 메일을 보내서 좀 정중하게 초청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근데 보통 이런 행사 메일들이 좀 오긴 오거든요 최근에. 그쵸.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생업도 있고 방송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좀 고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루모군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원래 아까 기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그 행사장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욕심을 내서 좀 촬영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편집을 잘 해가지고 추후 콘텐츠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MG인 루모군이 이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3명이서 주간 발굴단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쯤부터 진행되던 서비스 종료 수순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지난 2월 PC 버전의 글로벌 서비스와 모바일 콘솔 서비스가 이미 종료가 된 상태였고요. 올해 6월 올라온 공지를 통해서 한국과 대만 서버의 서비스도 곧 종료할 것이라고 밝혀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난 10월 16일 공지대로 샷다가 내려갔습니다. 네. 출시 때부터 시끄러웠었던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원에 이제 서버를 닫고 네. 바로 이제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작품으로 넘어갈 때부터 이미 계속 서비스 내내 시끄러웠었던 게임이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뭐 외적인 부분으로 뭐 시끄러웠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게임이 유저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카트라이더 시리즈 요거 하나만으로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 시간이 나오거든요. 뭐 충분히 뽀뽀도 네. 남는데 히스토리가 진짜 많아요. 정말 길죠. 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문제점도 많았고 뭐 그 이전에 있었던 뭐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의 뭐 과거의 추억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게 참 많긴 하지만 넥슨 자체가 이제 서든 어택 2도 그랬었고 메이플 스토리 2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이제 후속편을 전작을 남겨둔 상태로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대인 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크레이시 레이싱 카트라이더라고 하는 원작을 강제로 서비스 종료하는 굉장히 초강수를 두면서 가지고 온 게임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게임 자체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지면서 신규 유저도 기존 유저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제 23년에 이제 등장하고 나서 거의 한 반년 만에 유저 수가 거의 박살이 난 상태였었고 그 상태로 많은 분들이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와서 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어버린 맞아요. 네 그런 안타까운 이제 사연인 게 된 거죠.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졌죠. 뭐죠? 국산 온라인 레이싱 게임 중에서 이제 시티 레이서만 살아남아 있거든요. 시트레이서가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온라인 이제 국산 레이싱 게임은 시티 레이서다. 아 근데 진짜 냉동수면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하기에 아 왜 가수면 상태도 살아있는 가수면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죠. 아, 그렇기는 하지. 네. 근데 안타깝잖아. 일단 살아있다. 되게 아까운 IP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그쵸. 카트라이더라고 하는 IP 자체가 이렇게 사라질 IP는 좀 아쉽긴 하거든요. 이게 제일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카트라이더 1 자체도 그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 요 같은 경우에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쇼케이스 같은 것도 계속하고 대회도 심지어 계속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어쨌든 물론 유저 수가 굉장히 급감한 것도 사실이고 동접자도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긴 했었지만은 초강수를 두고 나온 것 치고 후속작이 너무 니즈를 못 맞춘 느낌? 그러니까 미완성된 느낌이 너무 강했던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뭐 속도감을 전혀 이제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인게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아까 출장맨도 설명을 했듯이 이 넥슨의 2탄 징크스 서든2, 메이플2, 카스 온라인2 전부 다 지금 망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이 게임 처음 런칭 됐을 때도 당연히 이제 원을 즐기는 유저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든 어택 2가 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지만 서든 1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유저들을 흡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분석들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예 100% 이해가 안 된다. 왜 원을 서버를 종료하냐라고 하는 그런 좀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증명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과정은 이해가 되지. 과정은 이해가 되죠. 과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후속작이었어야 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정말 털끝만큼도 만족시키지 못한 게
이제 패배의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정작 아직도 순위권에 있는 건 서든어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전 딴 거보다 이 2탄 징크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게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넥슨에서도. 네. 특히 카트를 이번에 서버를 닫으면서 카트라이더 클래식을 뭐 좀 다듬어가지고 보여준다고 했나 새로 만든다고 했나 그런 그런 얘기가 공지도 있었죠. 있었어요. 네. 공지에 있는데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트라이더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던 니트로 스튜디오가 폐쇄가 됐죠. 맞아요. 그렇죠. 파산했죠. 파산했죠. 네. 그러니까 빚이 지금 1,000억 넘게 지금 1,000억이요? 남았는데 넥슨으로부터 출차받은 금액이 이제 800억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스튜디오로서 역할이 이제 끝났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스튜디오를 아예 해산하기까지 이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넥슨 자체에서 뭐 이제 클래식을 다시 뭐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신뢰를 잃어버린 게 너무 크기도 하고 유저들 입장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그래도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었던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를 결국에 다시 살려오겠다는 건데 예토전생 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뭐야? 현장을 그러니까. 노리시지 사실 정남이 다 떨어졌거든 사실. 원래 있던 잘 굴러가던 건 아니었죠. 그래도 유지하고 있어. 원 그냥 그쵸. 잡고 투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투 망한 다음에 다시 원을 갖고 오겠다는 거잖아. 이거 자체가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차라리 그냥 살아 있었으면. 그러니까 서든어택 아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그치. 서든어택 원이잖아.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이번 발표였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두 게임이 공존했던 시기가 3달이 안 될 거예요. 원이랑 투. 네, 원이랑 투가.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카트라이더 시리즈 자체가 PC 버전으로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예 사라지게 됐고 그렇죠. 네, 모바일이었던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 뉴스 나왔을 때 대부분의 이제 커뮤니티 반응들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아직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 안 망했었어? 이런 반응들도 꽤 많았었어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었다라고 그러니까요. 봐야겠죠. 예. 이젠 소닉한다. 이런 것 소니가 아직도 서비스하고 있어. 이런 것처럼 혹시 이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랑 비슷하게 이게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었네? 아니면 이걸 아직도 할 수가 있네라고 하는 게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됐지만 이게 최근까지 서비스가 됐었어라고 했던 것 중에 넥슨에도 게임이 하나가 또 있는데 넥슨. 메이플 스토리 2. 그쵸. 얼마 전에 이제 서비스 종료했죠. 아, 닫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메이플 스토리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게 올해 25년 5월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진짜 몰랐다. 이게 망했다 이야기를 어. 너무 많이 들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망했다라고 표현이 나왔던 게 지금 25년도에 문을 닫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메인 디렉터 없이 그냥 방치가 된 상태가 거의 한 4년 5년 됐거든요. 오래됐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어. 게임의 수명이 끝났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명맥은 유지해 오고 있었거든. 호흡기를 뗐죠. 아, 네. 참 안타까워요. 그 넥슨 같은 경우에 이미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게임도 살려놓는 편이긴 하거든요. 클래식들이 그렇죠. 그렇죠. 넥슨 클래식 온라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분 유료화를 시도하면서 최소한의 운영으로도 어쨌든 수익화가 되기 때문에 유지할 만은 할 것이다. 그리고 상징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마저도 안 되는 일렌시아도 살려줬으면서 이게 다 상징성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메이플 스토리 2는 지우고 싶은 역사의 오점이거든, 지들한테는. 아, 그러면은 그런 클래식 그 온라인 MMORPG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요금제 자체가 부분 유료화 쪽으로 넘어간 지 굉장히 오래됐나 보네요. 그게 아니면 살아있는 게임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정액제로 같고. 뭐 예전처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 네. 이제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임들 중에서 온라인 게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 리니지도 그렇고 리니지. 뮤 온라인도 그렇고 미래의 전설 2 같은 것도 다 살아있어요. 아, 미래의 전설도 살아있어요? 미래의 전설 2 아. 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인데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네. 투. 미르 4도 있었잖아. 그래. 한참 그 NFT 맞아요. 체감한다고 예. 얘기 한참 나왔었는데 예. 2도 아직도 온라인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부분 유료화 서비스로 다 바뀌면서 유저들을 어쨌든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적으로 아예 마이너하지 않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럼 그런 게임들도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있죠. 콘텐츠라든지? 콘텐츠가 추가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아예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아. 다만 이제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연다든지 그리고 콘텐츠의 추가가 뭐다? BM의 추가다. 아, 그래? 근데 오히려 하고 있는 유저들, 옛날부터 그쵸. 하고 있는 네. 유저들은 BM이 좀 추가되더라도 없는 것보다 죽는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장난으로 서버비 준다, 그래. 개발비 준다 하면서 게임들 사지만 그쪽도 비슷하거든 사실. 그 유저들도 나이를 좀 먹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그런- 때문에 네. 사실 더 먹히죠. 사실 이런 타이틀의 그 질문이 오면 그 게임을 찾기보다는 퍼블리셔를 하나를 딱 찾아보면 돼요. 어딘지 딱 알잖아요. 말하자마자. 네. 대기업 게임 중에서 이제 뭐 탑을 찍었다가 이제
떨어진 것들, 중소기업의 숨통을 살려줬던 하나의 게임들이 그 기업이 망할 때 벨로프라는 회사로 갑니다. 벨로프? 네, 벨로프라 그래서 약간 온라인 게임의 장기 요양원 같은 퍼블리셔가 있거든요. 여기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 가면 이제 쭉 수익성 살려두고 이제 얇게 살아가는 그런 퍼블리셔입니다. V펀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가면은 정말 지금 이게 아직도 해라는 게임만 20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9이라든가 C9. 네, C9이라고 예전에 한번 마비노기 형제랑 같이 막 우리가 쌍두마차다 막 했는데 나오자마자 망했던. 그쵸.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MMORPG들이 한참 나오기 시작하던 시절에 이제 던파 이제 성공하고 나중에 마비노기 영웅전 같은 거 나오면서 이제 MMO가 아니라 MO 형태로 그러니까 던전을 직접 들어가면서 이제 전투하는 형태로 하면서 C9이 나왔었죠.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은 C8이었습니다만. 네. 뭐 그것도 아직 살아 있고요. 심지어. 그리고 또 제가 한때 좀 좋아했었던 아틀란티카 온라인이라 그래서 턴제 전투 RPG가 있거든요. 요것도 아직 살아 있고요. 다 지금 그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네요. 요양원에서 아직도 산소호흡기 달고 살아 계세요. 아직 살아. 심지어 여기 정말 고마운 게 여기는 서버 유지하면서 이벤트도 간간히 열어줘요. 왜냐면 이벤트도 없으면 너무 죽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넥슨처럼 그렇게 그냥 꼬리짜게 박아놓고 업데이트도 안 하진 않고 뭔가는 합니다. 근데 물론 아니야, 넥슨도 가끔 해. 투자를 많이 해주진 않아. 그래도. 그쵸. 네. 남아있는 유저들에게 우리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생존 신고 정도만 하는 정도의 퍼블리싱만 해요. 최소한의 그 포도당 주스 정도 넣어주는 거 아니다. 포도당 그 주사 정도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냉동 챔버라고 합시다. 무엇보다 이 퍼블리셔가 이걸 살려놓는 이유가 우리나라 서버도 있는데 글로벌 서버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게임들의 특징이 해외에서 어느 나라에선간 터졌다라는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는 자꾸 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의 글로벌 서버들을 오픈시켜 놓고 거기가 주수입원이고 우리는 여기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경우도 있죠. 생각보다 국내 온라인 게임들 특히나 이제 2000년대 초반이나 중반쯤에 나왔던 게임들이 러시아에서 갑자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유럽 튀르키예라든가. 어딘가에서 네, 그런 데서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퀄트적인 인기라든지 혹은 타이밍상 거기에서 그나마 좀 완성도 있는 온라인 게임으로 런칭됐었던 초창기 게임 중 하나라서 영맥을 이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외 서버들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래전설이나 뮤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메이저한 친구들이었잖아요. 그치. 걔네 저도 이름을 알고 있는 그쵸. 친구들이니까요. 뭐 아틀란티카라든지 뭐 C9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이제 중 메이저급, 마이너급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당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뭐 군주 온라인이라든지 R2비트라든지 뭐 NAG 장르도 안 온라인이라든지 가려요.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다 들어있단 일단 말이야. 힘들면 오세요. 예. 근데 이거는 어쨌든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쨌든 돈을 내고 들어가든 그래. 선택을 받든 무엇보다 언젠가 전성기가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전성기 없었으면 못 들어가요. 다만 얇고 길게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라그하임이라든지 라그하임은 뭐야? 그래, 라그나로크 말고 라그하임이라는 라그하임이라고 초창기 3D MMORPG가 있어요. 약간 스팀펑크 쪽으로 가려다 갑자기 사이버펑크 쪽으로 간 게임이 있거든요. 당시에 이거 막 공성전 막 대회도 하고 막 난리 있었거든. 근데 라그하임도 아주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걔가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그리고 드로이안 온라인. 그건 맞아. 알아요. 드로이안 드로이안 살아있지. 광선검 쓰면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것도 아직도 살아있고요. 진짜 그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것도 살아있고 디지몬 RPG 그리고 다크에덴. 다크에덴. 네, 다크에덴도 예전에 살아있고 다 그 시기에 있었던 그쵸. MMORPG나 이런 게임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래도 애플파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다 있는데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래는 정액제 스타일의 BM을 유지를 하다가 바람의 나라가 05년도에 부분 유료화를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부분 유료화의 붐이 빵 터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부분 유료화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서비스를 접어야 했던 친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게임들이 회사가 작아요. 작다. 네, 회사가 작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파이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메이저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난 게임도 처음부터 애플파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애플파이라는 게임이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게임들이 있었어. 근데 한때 잠깐 이야기가 다시 이제 발화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래된 게임이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유저가 신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냐면은 채팅창에 콘솔 커맨드를 쓸 수 있습니다. 콘솔. 커맨드.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치트 칠 때 썼던 그런. 치트 치거나 개발자나 운영진들이 이제 쓰는 그런 거 있잖아. 슬래시, 생성 뭐 하면은 이제 아이템이 나오잖아. 그거를 유저가 쓸 수 있어요. 게임 내에서요? 튜토리얼을 포기하고 자, 이 콘솔을 채팅창에 치시면은 레벨 몇 가지 쓸 수 있는 아이템을 드립니다. 그냥 콘솔로 아이템 만들어서 쓰세요. 레벨업 여기 넘으셨어요? 다른 콘솔 하고 써서 아이템을 그때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이게 너무 신박한 방법이라 상상도 못한 방법이라 이것 때문에 좀 재밌었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걸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신원소프트라는 곳인데 국내사네요. 국내 회사죠. 회사 위치가 아파트로 돼 있어요.
개인이 하는 거지. 개인이 하고 있다는 소리야. 근데 다만 어쨌든 거기서 부분 유료화로서 그래. 유저들이 어쨌든 소모를 해주고 있으니 이걸 버릴 이유는 없는 거지. 소소하게 뭐 들어오는 돈만 하더라도 사실 서비스만. 부업이야. 서버만 유지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파트가 뭐가 중요해.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게임들이 꽤 돼요 진짜로. 아, 이렇게라도 살아있으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서 SD 건담 캡슐 파이터. 걔는 그냥 죽었잖아요. 걔는 살리려면 형 돈이 계속 나가 어쩔 수 없어. 건담이잖아. 걔는 온라인 이런 거 못 죽었잖아. 살려. 못 살리죠. 심지어 그거 프리 서버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그 프리 서버를 반다이 남코에 누가 신고를 했어요. 수익이 안 나온다면 건드리지 않겠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간담에서. 그래서 프리 서버로 살아있어요. 아 진짜요? 네. 신고를 했는데 네. 간담에서 어차피 딱 보아하니 수익이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 와 진짜? 그래서 아직도 프리 서버만 살아있어요. 되려 이 갑자기 뭐 입소문이 확 난다거나 아니면 유저풀이 확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부담이죠. 싫어할 수도 있어. 그냥 딱 요 정도. 디지몬 RPG가 그래갖고 2001년에 그걸 했다가 서버 우그락 해갖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딱 나가니까 이제 편안해졌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그래. 큰 욕심 안 부리고 용돈벌이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부업으로 뭐 그렇게라도 연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존 이제 즐기는 팬들한테는 좀 그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드디어 온라인 게임도 소규모 유통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이제 프리서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살아있는 게임들 중에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오는 게임들 중에서 뭐 유료 서비스라서 뭐 추억이라서 상징성이 있어서 있었지만은 이제 프리서버가 생각보다 잘 돼서 부활시킨 게임들도 있거든요. 아 부활이 네. 됐다. 한때 이제 2000년대 후반이나 중후반 때부터 시작해서 프리서버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는데 처음에 프리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맥만 유지하거나 뭐 과거 버전이 더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유지하는 수준이었다가 나중에는 떡다방이 돼버려요 사실상. 그래서 게릴라성으로 서버 열고 불법적으로 내부에서 아이템을 판매해서 현질을 유도를 한번 하게끔 싹 하고 빨고 그냥. 한번 싹 빨고 서버 접고 다른 데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점 하나 찍고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프리서버인 것처럼 등장해서 또 다시 한번 싹 빨고 이런 식으로 진짜 그 말대로 떴다방처럼. 유저 입장에서도 그냥 뭐 떴다방 같은 느낌인 거 알지만 들어가 잠깐 즐기려고 들어가가지고 막 현질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깐이라도. 절대 좋은 행태가 절대 그럼요.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나중에서야 게임이 완전히 죽어서 정식 회사가 완전 죽어가지고 더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어서 프리서버의 명맥으로 유지해 온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이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넘어가서 그걸 캐치하고 만들어낸 게 뭐다? 클래식이거든요. 아 클릭 서버. 네, 와우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등장 배경에는 이제 특히 북미나 이제 해외에서 와우의 과거 버전이 프리서버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캐치하고 사실상 클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여기서 놀아라라고 이야기해준 거나 다름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도 레드문 온라인, 레드문. 네, 황민아 작가 원작 만화를 배경으로 하는 레드문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2006년도에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그냥 망했어. 근데 자연사야 자연사. 프리서버가 계속 생겨. 그걸 보고 나서 레드게임즈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공식적으로 레드문을 이제 서비스를 다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레드문 온라인 서버가 여전히 살아 있고요. 다만 과거처럼 이제 정액제 형태의 게임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부분 유료화로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지금 플레이하면은 솔직히 운영도 잘 하고 있다고는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불러간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죠. 합법적 프리서버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들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으면 프리서버가 좀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요 프리서버들이 이제 좀 많아지다 보면 최근에는 이제 펀딩이 생깁니다. 펀딩이 생겨서 우리가 부활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노바 1492. 노바. 노바 1492가 그렇게 펀딩을 받아서 다시 복귀한 그 좋은 사례 중 하나죠. 물론 지금 운영이 좋다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이 케이스가 아니다. 그렇죠. 예. 카트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카트는 갔어요. 카트는 넘어야 될 벽이 두 개나 있어. 일단 넥슨을 넘어야 되죠. 예. 두 번째는 카트가 애초에 마리오 카트를 베낀 거잖아요. 예. 마리오 닌텐도도 넘어야 돼. 예. 그러면은 좀 힘들어. 장르가 안 맞는 게 그쵸.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장르에 큰 벽이 생겼잖아요. 소닉이라고. 아 소니.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죠. 힘들죠. 예. 그냥 과속 방지턱 아니야?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었네라고 하는 게임이 특히 뭐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흥했었던 온라인 게임들을 대표로 해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 없는 그런 게임들 아니면 행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즐길 수 있는 게임과 없는 게임의 중간선상 어디에 있는 회색 지대에 있는 친구들인데 이제 택티컬 커맨더스
아, 네. 넥슨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서비스를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서비스가 종료됐었던 이제 RTS 계통의 온라인 게임이었죠. 온라인 약간 신화적 게임이죠. 네.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고 나서 엄밀히 말해서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면 해외 서버로 넘어가면 됩니다. 해외 서버가 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해외 서버가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 길드도 있고 아 그래요? 유저수는 당연히 모자라고요. 그렇지. 해외 서버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즐길 수는 있다. 네. 사실상 아까 저희가 처음 얘기할 때 부분 유료와 이전 게임들은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시대에 이제 흥했던 게임들은 진짜 할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 이후의 게임은 아까 말했던 그 실버 요양원의 벽을 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요양원. 예. 다 폐사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 게임을 하긴 해야 된다. 아 중소기업 게임은 이게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 머슴도 저기 양반집 가서 머슴살이 해야지. 대부분 말씀하신 케이스들이 이제 온라인 게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온라인 게임이 한창일 때의 온라인 게임을 많이 즐기지 못했었다 보니까 이제는 뭐 즐길 수 없는 게임 이제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이 좀 제외가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즐겨볼 수 없는 게임 하나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느끼기 어려운 감정 쪽에 저는 좀 집중을 해봤거든요. 예전 PC 게임 뭐 정품 게임들 사고서 이제 싱글로 즐기는 그런 게임들 뭐 어떻게든 어둠의 루트로 즐기려면 지금도 즐길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그 정품 게임들을 컴퓨터에 놓고서 설치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프린세스 메이커가 제가 알기로는 2가 정품이 그 디스켓 7장이었거든요. 네. 그런 게임도 설치하려면은 1번 디스켓 놓고 맞아요. 인스톨 한 다음에 1번 디스켓을 다 내려받고 2번 디스켓으로 갈아 끼세요 하면은 빼서 2번 디스켓 넣고 하는 이거를 7번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그쵸. 건데 되게 귀찮긴 하거든요. 순서 클립 다시 해야 돼. 그 과정 자체가 지금 프린세스 메이커 2를 즐길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자체는 이제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향수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7장의 디스켓을 갖고 있어도 못합니다.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미 깔아놨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95PC가 따로 있고 98PC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이상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좀 이상해. 근데 거기에 게임을 다 깔아놨어. 어. 근데 이걸 삭제를 못해요. 왜? 다시 설치가 안 될 수도 그렇지. 있어. 물리매체니까. 왜? 다시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그걸 삭제해갖고 다시 설치하는 그 감정 못 느껴요. 못 느끼죠. 플레이하는 감정은 느낄 수 있지. 특히나 광학 매체는 좀 수명이 그래도 조금 되는데 디스크 매체는 그것도 사실 광학 매체 초창기잖아요. 그렇죠. 수명이 정말 짧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 디스크 갖고 있다?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안 될 확률이 크죠. 예. 저도 그 일본 가서 매년 게임 OST 사오잖아요. 근데 좀 오래된 CD 같은 경우에는 CD팬 넣었는데 못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가져오면은 이제 다 이제 MP4나 뭐 파일 변환해가 저도 따로 갖고 있을 정도로 예전 매체들에 대한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와서 뭔가 설치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 대한 향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설치할 때 괜히 막 그 코드표 같은 거 어. 보면서 실행할 때 코드표 다 입력하고 물론 그건 지금도 느낄 수 있어요. 네. 왜 실행할 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실행할 때 코드표인데 코드표가 어디 있었지 하면은 작년 어디쯤에도 넣어놨던 것 같은데 하면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코드표가 어디 있었지? 구글에 있었지. 하고 구글 찾게 되지. 위즐러는 뭐 저도 그 오래된 게임 중에서 가장 저한테 문제되는 거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TV나 모니터를 사야 됩니다. 기계와 디스플레이죠. 예. 그쵸. 왜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기 중에 그 슈퍼 패미컴이나 패미컴을 연결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TV나 모니터를 사야 되고 그때 모니터 방송 모니터라든가 이런 거 엄청 두꺼운 거잖아요. CRT여야지. 고전 게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분기에 한 번 정도거든요. 막 자주 올 오네. 때가 있어요. 네, 예. 자주 오네. 예. 근데 생각보다 자주 오네요. 분기에 한 번 내지는 한 1년에 두세 번이에요, 어쨌든. 궤적할 때마다 오나 봐. 왜냐하면 주로 하는 게임들이 약간 좀 고전 게임과 비슷한 게임들이니까요. 애초에 전 제가 하는 게임 자체가 네, 클래식하죠. 이미 클래식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단 말이에요. 고정 게임이죠 사실. 그러다 보면 방송 모니터 이걸 해도 집에 놀 데가 없어요. 없죠. 놀 데도 없고 어디 구석에 놔두면 뭐라 그러지 인테리어에 음. 최악의 소품 중 하나입니다. 클래식하게 저게 병원 옛날처럼 이제 천장에다 매달아놔. 그게 최악인 거예요. 천장에다 매달아놔. 물론 최근에는 그 예전 게임들 이제 뭐 RGB 끼고 이런 이제 것들을 현재 디스플레이에도 물릴 수 있게끔 하는 뭐 그쵸. 손들이 판매하긴 하거든요. 젠더들 많이 나오죠. 감성이 없잖아. 화면에서 보여주는 게 확실히 좀 달라. 달라. CRT가 주는 그 감성이 있어. 이게 내려오는 거 이거 봐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결국에 그 젠더도 솔직히 싸지 않아요. 젠더나 방송 모니터 싸지 않아요. 결국에는 알팩은 갖고 있으니까
요새는 휴대용 게임기 알팩만 꽂으면 할 수 있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걸 구비해 놓고 분기마다 한 번씩 꺼내서 건전지 갈아서 합니다. 해보고 오프닝 딱 보고 해보고 네. 30분 안에 다시 놓고 다시 가서 이제 궤적하고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확실히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아쉬움 그런 향수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이제 서비스 종료가 더욱더 좀 올드 팬으로서 안타깝게 다가오는 그런 좀 아쉬운 뉴스가 아니었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사연은요. 카페 카일로123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뭔가 게임을 딱 하나만 즐기는 건 잘 못하는지라 게임 2-3개씩 돌아갈 때는 한 게임당 하루 한 챕터 뭐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하고 싶은데 일부 게임들은 챕터 중간에 챕터 넘어간다는 걸 명시적으로 표시해주지 않는 게임들이 요새 제법 있더라고요. 아예 로딩화면 이런 걸로 챕터 표시해주지는 않더라도 밑에 간단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캡션 같은 거라도 챕터 넘어가는 것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챕터별, 게임별로 챕터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사연이었는데 저는 이 챕터라고 하는 거를 딱히 인식하면서 플레이한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세이브는 챕터장에서 한다. 아 챕터장에서 한다. 그래서 그 앞에 썸네일 마크가 1챕터, 2챕터 다 모이는 게 그쵸. 하나의 약간 수집 요소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새 크로노 트리거를 하고 있잖아요. 크로노 트리거도 아직도 하고 챕터를 계세요?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 한 네. 20-30개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눠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챕터를 구분해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장단점이 있죠. 플랫포머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스테이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나눠주긴 하지만 JRPG는 어쨌든 그 흐름을 한 번에 이렇게 딱 끊지 않고 크로노 트리거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중간에 뭔가 암전되면서 무슨 챕터 끝 이렇게 표현되진 않아요. 근데 궤적이 유달리 그러거든요. 궤적이 유달리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어울리는 장르가 있는 거죠. 유달리 그런 것 중에 궤적이 있는 아니 거죠. JRPG 저도 제법 하는데 유달리 그 중에서도 아예 그냥 닫아버려. 암전을 시킨다니까. 그렇죠. 스쿼드 암전시키는 아니,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암전. 제가 여기 뒤에 써놓은 거 다 대볼까요? 챕터 7 뭐뭐뭐뭐 끝 하고서 굳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데. 끊어놔요. 예, 그래서 저 궤적하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확 닫아놓을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 그게 싫다는 게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드는 이유는 JRPG를 팝판밖에 안 해서 그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 파파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나눠놓지는 않잖아요. 봐 여기서 이미 부정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야. 야, 나 부정적이지 않다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런 챕터를 나눠놓는 가장 큰 뭐 장점? 제가 느끼는 장점 중에 하나는 어찌되고 호흡을 한번 끊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랑 두 번째는 공략 보기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한 흐름으로 쭉 가면은 공략 제가 게이머즈를 보니까 어디서 봐야지 뭐 이렇게 찾는데 7챕터 라고 딱 내가 지금 7챕터를 하고 있구나라고 세이브 파일에도 써 있어요. 챕터 7 무슨 하면은 7챕터구나 하면서 공략 찾아보기가 좀 수월하다 정도가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신의 진행도를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끼리도 물어보잖아. 형 궤적 새로 나온 거 했어요? 했을 때 어디까지 했어? 그러면 챕터 몇 가지 했어? 하면은 되게 깔끔하게 나눠지잖아. 난 네가 그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거기서 문제가 한 번 더 생기죠. 뭐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몇 챕터까지 했어? 7챕터까지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몇 시간 걸렸어? 가 같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챕터에 대한 구분은 진행도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은 이게 어떤 절대적인 선이 맞아요.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예전처럼.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좀 싫은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플레이를 했고 남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가 대충 가늠이 되잖아요. 근데 나 이걸 미리 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뭔가 맞아. 좀 좀 있어. 내 운명을 미리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형 문제인 게 챕터가 7 끝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챕터 7이 끝났어. 몇 개가 남아있는지 몰라. 근데 사람인지라 좀 찾아보게 되잖아. 찾아본 게 문제지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한 7챕터까지 왔는데 얼마나 남았더라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뒤통수 치기 위해서 종장만 3-4시간 막 늘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쓰레기야. 아니 뭐 이야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조일 될 수 수 있지. 있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챕터는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나 했어라고 했을 때 챕터를 이야기하면은 좀 편한 건 스포일러의 기준이 된다. 스포의 기준. 7장까지 했어. 그래?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되겠네. 상대가 내가 해본 그쵸. 사람이고 이 사람이 7챕터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예, 이제 가이드라인이 된다. 2장까지 했어. 그럼 거기까지는 봤겠네? 거기까지는 봤어. 아.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챕터를 나누거나 알려주는 중간에 게임에서 알려주는 방식이 주로 스토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게임들에서 많이들 쓰는 방법인데
방식도 되게 다양합니다. 챕터가 다음 챕터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식도 다양한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방식이나 혹은 본인들이 좀 좋아했었던 이거는 챕터를 나누는데 이런 방식은 좀 좋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임들의 사례를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위즐로님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많지는 않고요. 예. 그 보통 이런 챕터를 나누는 게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한 SRPG가 많이 나누거든요. SRPG.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랑그리사라든가 뭐 이런 게임들을 보면은 챕터가 확실히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그 게임을 즐기는 사람의 유형이 좀 갈립니다. 전투만 좋아해서 해가지고 스토리는 다 스킵하고 하는 사람들.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챕터가 나눠진 거에서 분기가 또 갈리거든요. 그 분기 갈리는 거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SRPG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투가 미리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랜덤 인커 같은 것도 거의 없고 대부분 정해진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스토리를 스킵하다 보면은 전판에 내가 분명히 대승을 했어. 근데 다음 판에 내가 포위 당해 있어. 그걸 스토리를 안 읽으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스킵보다는 스토리 위주의 게임들이 이게 많은 것 같고 이게 스토리가 좀 더 강화가 되면 사쿠라 대전 같은 게임이 됩니다. 사쿠라 대전. 예. 사쿠라 대전이 이 챕터식의 거의 끝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쿠라 대전 자체가 그 연극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막, 2막, 3막이 끝날 때마다 다음 막에 대한 예고편이 나오고 애니메이션이 그 예고편을 보고 이제 또 다음 막 시작하면 시뮬레이션 RPG 부분이 딱 앞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SRPG 부분이 또 나오고 엔딩이 나오고 다음 막 예고가 나오고 요 구성 자체가 되게 막 하나하나가 알차거든요. 진짜 애니메이션 그렇죠. 나눠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부러 연출을 해놨었죠. 그렇게 약간 구성을. 일본식 애니메이션의 구성을 그대로 갖고 왔다고 맞아요. 볼 수 있고 그래서 중간에 아이캐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구성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게임 중에서 제가 소울류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소울류는 너무 이제 스토리를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가 얘를 왜 만났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싸우고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러워하는데 최근에 그나마 좀 그래도 한 3챕터까지 진행했던 게임이 검은 신화 50이거든요. 50. 그 게임은 챕터별로 이렇게 분기에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도 있고 맞아요. 컷신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 보고 여기 분위기는 어떻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몹이 나오겠다라는 게 느낌이 오니 거기서 또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면서 또 게임을 진행하고 챕터를 나누는 것도 장르마다 잘 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50 말씀해 주셨는데 5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테이지 개념의 느낌도 있잖아요. 1스테이지 보스 끝나면은 뭐 딱 마무리되고 아예 배경이랑 이제 맵이 옮겨져 가지고 새로운 챕터가 진행되는 방식인데 소울류긴 하지만 엘든링에만 한정해서 놓고 봤을 때 그냥 오픈월드고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챕터별로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구성해 놓은 게임은 아니지 않나요, 엘든링은? 명시적으로 몇 장, 몇 챕터라고 나눠주진 않죠. 나눠주진 네. 않죠. 그냥 네. 어느 보스를 잡았다 안 잡았다 뭐 이 정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어떤 분기점을 나눠줄 수 있는 대표적인 맵이나 지역이나 뭐 보스나 이런 것들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그걸 칼로 긋진 않죠. 출장면은 저는 이제 챕터를 그냥 클래식하게 나누는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용과 같이 시리즈. 용과 같이. 굉장히 클래식하게 나누죠. 맞아요. 네. 그것도 암전이잖아. 음. 네. 그리고 몇 장 딱 시작, 몇 장 딱 끝 하는 식으로 딱 얘기를 하면서 그 챕터 내에서 어쨌든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그 챕터 내에 있는 거잖아.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끝내고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지 를 보여주는 건데 뭐 뒤에 있는 얘기까지 같이 하자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챕터가 바뀌면서 주인공의 시점이 바뀐다든지 시점. 시간대가 갑자기 뛰어넘는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연출 기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잘 쓰면 당연히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고 시놉시스처럼 한 끝에서 모이는 그런 이제 격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진짜로 그냥 맥이 딱 끊겨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뒤에 그래서 하기가 싫어지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특유의 분위기로 잘 살린 시리즈가 이제 용과 같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용과 같이 중간에 좀 조작 주인공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그래도 용과 같이는 좀 잘한 케이스. 비교적 잘한 케이스라고 봐야 100%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조작 캐릭터가 바뀌면서 못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뭐가 나올지 다 알 것 같아요. 라고 2가 대표적이죠. 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나는 얘를 킬리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확실히 딱 나눠놓는 거죠. 그쵸. 여기서부터는 에비 파트, 여기서부터 엘리 파트를 완전히 나눠주면서 공식적으로 3챕터입니다, 4챕터입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어한테 환기를 딱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적용이 됐지만 뭐 연출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 좋은 예가 나서 대표적인 예가 또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 라오랑 용과 같이 비교가 조금 애매한 게 용과 같이 같은 경우에는
뭐 4나 5 이렇게 가보면 주인공이 여러 명이라서 이제 플레이어블 캐릭터 계속 바뀌잖아요. 대부분 아군이에요.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캐릭터들을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없단 말이죠. 근데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적대적인 상대잖아요. 그럼 어느 한쪽에 감정이입을 하는 순간, 예를 들어 에비에 이입하는 순간 이쪽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엘리에게 이입하면 마찬가지로 철천지 원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이걸 동감해달라는 게 좀 어려웠던 거죠. 풍화설월. 죄송합니다. 풍화설월 있잖아. 풍화설월은 또 이해가 달라요. 다르다. 풍화설월은 내가 반을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풍화설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작진에서 공식적으로 여기서부터는 뭐 챕터가 나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딱 그어놓고 2챕터, 3챕터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의 흐름상 자 여기서부터는 2막입니다라고 이제 다들 유저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게임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풍화설월이잖아요. 저도 갖고 왔어요. 풍화설월은. 예, 그런 예들 팝판 6도 마대륙 이전과 이후로 뭔가 챕터가 바뀝니다라고 게임에서 나오진 않지만 다들 1부, 2부로 인식하고 있잖아. 그쵸. 뭐 파판 세븐도 그분이 가고 나신 후랑 그쵸. 전이랑 예. 좀 확 달라지죠. 맞아. 그런 부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놓진 않았지만 뭔가 유저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큰 약간 사건의 전환 이런 부분들로 챕터를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파판 세븐은 이제 CD로 구분하지 않나요? 아시들. 패키지로 구분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CD도 정확히 그 부분에서 갈려져. 그치. 원작도 그랬잖아. 비슷한 측면에서 유저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인데 이거를 연출적으로 그 기계의 한계랑 버무려서 굉장히 영리하게 표현했었던 대표적인 작품이 사실은 월화의 야상곡이죠. 어라이 아상고. 딱 예, 뒤집어질 성을 딱 뒤집어 놓으면서 내가 탐색했었던 그 성 자체 맵을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원래의 성과 뒤집어 놓은 성 이제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챕터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되게 영리한 장치가 악마성 드라큘라 월화의 야상곡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챕터를 구분하는 게 뭐 암전돼 갖고 막 이제 알려주고 캡션으로 알려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맵 변경도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긴 맞아요. 예.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서런 맵에서 사막 맵으로 그렇죠. 간다든가. CRPG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맵 여기였다가 혹은 맵의 묶음일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지역,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 사막 맵에서 갑자기 설원으로 바뀐다든지. 레데리투도 그렇죠. 서론이 제일 어렵죠. 갔다가 뭐 이렇게 대부분 고난이도 맵이에요. 예. 정글로도 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맵으로 바꿔주는 것도 챕터의 구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저에 대한 그 시선의 환기 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을 때 맵 자체의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한숨 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고 다시 앉았을 때 게임의 분위기를 좀 극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도 잘 쓰는 게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되려 영화적인 연출을 되게 중요시하는 게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대표적인 약간 언차티드가 될 것 같아요. 언차티드. 언차티드도 이제 챕터별로 맵이 바뀌죠. 네, 맵도 어디서는 바뀌고 이제 분위기도 정글에 있는 싹 유저. 바뀌고 하면서 그게 중간중간에 액션씬이나 컷신들 되게 영화적으로 넣어주면서 확실히 블록버스터 뭔가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데도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또 이 챕터를 나누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막 챕터 나누는 게 예전에는 게임 내 분위기 전환이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호하지 않는 챕터 구분이 약간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2처럼 챕터별로 발매를 했을 때 그거는 별개의 얘기죠. 파판 세븐. 근데 이게 왜 또 그래? 파판 세븐 아니야. 그것도 약간 불호의 영역이긴 한데 어. 이걸 또 잘 쓰면은 파피 플레이 타임처럼 챕터별로 이야기의 완결성을 가지고 그리고 완벽하게 빌런을 하나씩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잘 만들면 이게 챕터별로 내더라도 1, 2, 3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일부러 잘라서 파는 건 조금 궤적이 대표적으로 챕터별로 나눠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궤적은 봤을 때? 100시간을 나눴는데 그것도 불만인가요? 파판 세븐. 자꾸 대답을 회피하시는데요, 선생님. 파판 세븐이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편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나온 다음에 한꺼번에 좀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 챕터 나누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제가 좋아했던 게임이 창세기전 3입니다. 창세기죠. 창세기전 3. 네, 창세기전 3가 기본적으로 게임을 시작을 하면 CD마다 이제 진영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연대표가 나와요. 그 시간순에 맞춰서 여기 있는 사건 이렇게 클리어하면 그 아래 시간대가 열리고 해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런 방식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참 재밌게 플레이를 했는데 이 방식이 파트 2로 넘어가면서 되게 극적으로 바뀌거든요. 파트 1에서는 옆에 이제 시대가 있고 진영이 있어서 이거 플레이 쭉 해서 세 개가 마지막에 마무리에 가면 마지막 챕터로 연결돼서 엔딩을 보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방식이에요. 창세기 3가? 창세기전 파트 2로 넘어가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살라딘이 이제 베라모드를 쫓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살라딘 진영, 베라모드 진영 두 개에서 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파트 1을 해본 사람이었으면은
당연히 이게 같은 시간대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딱 진행해서 거의 클라이막스에 가면 이게 밝혀집니다. 이거하고 시간대가 다르다는 게. 그래서 이 두 시간대가 교차되면서 여기서 나왔던 악역이 사실 여기서 어떤 역할이었고 여기서 나왔던 뭐 우리 편이 여기서는 배신돼 있고 막 이게 교차되면서 캐릭터들 정체들이 다 하나씩 밝혀지거든요. 야, 그 당시에 했었으면은 장난 아니었겠다. 장난이 아니었다니까. 그 스토리는 적어도 깔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밸런스라든가 스토리 막판은 난 개인적으로 저는 호잉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뭐 스토리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전개 방식이 네.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축에 어긋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3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디자인만 바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랐던 거죠. 달랐던 사실. 거죠. 그런 연출이 뭐 당연히 뭐 지금 봤을 때는 스포일러긴 하지만 너무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자 그때도 되게 충격적인 방식이었어. 심지어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창세기전 3하고 게임 자체의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 왜냐면은 시간 도약을 한 상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슨 사막 나오고 뭐 약간 중세 판타지 느낌. 구르카 나이프로 베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뒤에 가니까 우주선 타고 다니면서 기암 끌고 다니고 이런 분위기여서 이게 뭐지라고 싶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겪어지면서 이제 3 파트 1과도 약간 연계성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식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내가 파판7을 아쉬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되게 구성을 치밀하게 처음부터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파판7이 가져온 거는 여기 있는 캐릭터 여기로 그냥 그 포탈 띄워놓고 그냥 튀어 나온 거야. 너무 성의가 없잖아. 시공의 그녀는 정말 최고야. 그래. 파판7 오늘 안 한다면서요. 얼마나 멋있어. 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그 약간 소름 같은 거는 제가 그 당시 라이브로 못 해봤었지만 너무 약간 좀 소름이 돋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또 이게 충만한 게 아니라 특정 스테이지에 두 개의 맵이 교차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진행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개의 시간축이 달랐던 거예요. 되게 세련되게 지금 생각해도 그렇죠. 연출 방식을 가져갔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준비한 주간발굴단 세션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주간발굴단 촬영을 포기하고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했었던 루머 없이 진행한 올드 멤버끼리 진행한 주간발굴단이어서 더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진행할 라이브에도 차세대 주자인 이제 루모군이 또 활약을 할 타이밍이 많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벌써 10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11월 신작 같이 보기 출장맨과 루모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 다음 주 초 중에 아마 일정이 잡혀가지고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11월 달에 어떤 게임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 멤버십 소통 방송이죠. 주주총회 방송도 아마 다음 주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항상 그 방송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자리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꼭 그거 말고 그냥 좀 같이 올 수 있는 멤버들끼리 정치랑 그다음 종교 얘기 빼고 그냥 좀 편하게 정치 얘기하자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토크를 그 방송 얘기 말고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오히려 조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같이 멤버십 분들 모시고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방송도 다음 주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얘기는 제외하고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누가 요즘 자꾸 그런 얘기해요? 누가 뭐 자꾸 색깔 물어봐요? 네, 일교차가 정말 심해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시청자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게임 라이프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방송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